남북미 회담 기간 중 시험어뢰 발사. 어제자 아시아경제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이 2차 남북회담과 북미 판문점 실무회담 기간에 어뢰 실험 발사를 했는데 비핵화 대화 분위기 속에서 겉과 속이 다른 행보라며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도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정보당국 관계자라는 익명의 누군가 코멘트로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취지는 한마디로 북한은 겉과 속이 다르고 도발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으니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우리도 대화 국면에서 핵무장이 가능한 선제 공격용 무기 스텔스 F-21을 최초로 맥선드 훈련에 참여시키면 안 되는 거였고 우리도 대화 국면에 어떤 종류의 무기 개발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군은 대화 국면이라 무기 개발을 중단했다. 그런 정보가 기사에 함께 담겨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기 개발 중단했나요? 아니죠. 나아가 이런 논리라면 이런 기사도 자제해야 하는 거죠. 대화 국면이라 북한이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쓰면, 예, 그보다 먼저 이런 기사가 자제돼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합니다. 70여 년간 대결해왔던 남과 북이 묵은 감정을 일순간에 다 털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노력해 가야 하는 사안인데요. 하지만 지난 70여 년간 해온 대로 반응하는 관성, 그 대결의 관성을 벗어나려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서는 그런 날은 결코 절로 오지 않는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가끔씩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예, 네, 북한은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 북한은 도발 계획을 멈추지 않았다. 북한은 겉과 속이 다르다. 예, 그런 기사가 계속 나와요. 네, 남북 간 정상회담을 할 때도 군사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가요. 오늘 아침에도 보수신문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그런 기사는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기사를 쓰는 그 언론들이 변하지 않은 거다. 예, 제가 하고 싶은 건 그 말인데,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언론을 그러면 북한이 믿을 수 있느냐. 보수 매체를 믿게 하지 않죠. 그들도. 상호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조심해야 할 때다. 서로 상호 간에. 예,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쪽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언론도 한반도에 살아가는 구성원의 일부거든요. 한반도 상황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찾아온 이 기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언론만 진공 상태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사 많습니다, 요즘.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 미국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집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최종 입장 조율에 나서게 되는 건데요.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 시간으로 30에서 31일 1박 2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에 따르면요. 폼페이오 장관은 30일 뉴욕으로 떠나면서 31일 어느 시점에 돌아올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건데요. 김 부위원장도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정도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곧 폼페이오 장관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오늘 오프닝을 할 때 스스로 상태를 점검해 보니 역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수요일 날은, 목요일이다 보니까요. 수요일 날은 제가 밤늦게까지 방송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자, 어제에 이어서 정세현 전 장관의 분석의 기초의 얘기를 하자면 우리 언론들은 계속 이제 새로운 어떤 담판 혹은 뭐 새로운 조정, 회의, 협의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뭐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하겠죠. 근데 정세현 전 장관 얘기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간다는 얘기는
사실상의 실무적인 협상은 다 끝났다. 그런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셨고요. 실제 김 부위원장이 뉴욕 공항에 내려서 기사를 잘 찾아보니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VIP 네. 통로로 나오느냐 아니면은 미국 쪽에서 계류장 안으로 들어오느냐. 네. 계류장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뉴욕 뭐 워싱턴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그 VIP급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뭐 장관이나 뭐 이런 부위원장이나 직책만 따지자면 그냥 VIP 통로로 와야 돼요. 그 국가 원수 대통령 정도 돼야 그 비행기에서 내리자면 계류장에서 따로 데려가거든요. 네, 특별히 의전에 신경 쓴다라는 건데 네. 그렇게 된다면요. 의전에 신경 쓴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부위원장을 그 김정은 특사로 대우하는 것이다. 실무 협상을 하러 왔다. 그럼 특사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특사 대접을 했다면 사실상 그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들고 와서 폼페이오 장관 만나고 그리고 워싱턴으로 이동해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거 아니겠는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예. 내려서 어떤 대접을 받고 공항을 빠져나갔는가, 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VIP 통로로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서 직접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류장에서 데려갔다. 예. 직접 에스코트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미 국무부가 김 부위원장의 의전에 신경 쓰고 있다라는 식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처럼요. 그러니까요. 예. 그 의전의 형식 자체가, 국가 원수들에게는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김정은 특사로 온 것 같다. 예. 그리고 그냥 소위 이제 실무적으로 마지막으로 조절하려고 온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그리고 때 맞춰서 백악관에서도 12일 날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네,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그와 같이 밝혔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이는 워딩인데 실무를 위한 회담 준비를 언급하면서 성김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 판문점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고 있고 그들의 회담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회담들은 긍정적으로 진행됐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는 6월 10일 회담 개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하던 말이에요. 하던 말인데 이제는 이제 날짜가 12일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물론 그러면서도 7월 12일 날 혹시 열린다 하더라도 그때도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토를 달긴 달았어요. 네, 연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건데요. 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던 취지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앞부분의 이야기는 12일 날 열릴 거로 본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런 얘기를 이때 왜 하겠습니까? 예. 김영철 부위원장이 여기 왔다는 자체가 정세현 전 장관의 분석대로,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났다. 예.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나서, 그래야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를 들고 갈 거 아닙니까?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나야.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예. 그렇게 보인다. 중요한 얘기 다 끝났고, 이제, 두 사람,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대리로 일단 만나서 마지막으로 할 말 조율하고 그런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한 다음에 그리고 만나겠죠. 예. 친서를 들고 혹은 뭐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세현 전 장관의 분석대로 안 된 게 별로 없는데 그렇게 보여진다. 그 분석에 기초하여 이 사안들을 해석해 보자면. 그리고 이제 또 하필 청와대 행정관들이 싱가포르를 갔다는 뉴스도 동시에 나왔어요. 네,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청와대에서는 선을 긋는 내용도 같이 발표했습니다. 7월로 예정된 한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사전 답사차 직원을 파견한 것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실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 많은 타이밍이 아주 묘하죠. 예,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 도착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10일이 거의 확실히 된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김명철 부위원장이 갔다는 건 다 실무적으로는 대충 정리가 됐다는 걸 뜻한다는 해석이 맞다면 이제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에 의제들은 대충 조율됐으니 싱가포르로 가서 어떻게 할지 한번 알아봐라고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어떡합니까? 네, 하지만 청와대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니어서 아니다라고 할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히 북미 관계에서 청와대가 중간에 개입한다거나 혹은 뭐 앞서간다고 하는 메시지나 시그널이 나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청와대가. 그래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혼자 상상해 봅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다. 네. 아닐 수도 있고요. 예. 하지만 그런 상상은 든다. 예, 우선 북미 고위급 회담에 굉장히 집중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요. 메시지를 그렇게 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 예, 또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오늘 아침 추가 브리핑한 내용들을 보면 북미 고위급 회담이 마라톤 협상으로 진행될 거라고 하면서 회담 일정으로 하루가 꽉 찰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모든 이슈를 집중시키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이 회담 관련 특히 중국, 일본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요. 예, 중국 그리고 우리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주인공이 트럼프 대통령이어야 하는데 주인공 그 효과를 줄이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 혹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니까 조심하는 것 같아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사법부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고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 노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요. 법원 공무원 3,400여 명이 고발장에 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변과 KTX 해고 승무원 등 소위 재판 거래 피해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요. 10개 단체가 구성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5일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공동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남북미 관련한 한반도 정세가 이런 식으로 보편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초미 관심사가 안 되지 않았다면 이 뉴스가 아마 몇 주간 계속해서 일이 올라갈 만큼의 대단한 뉴스죠, 사실은. 네, 정말 전에 없던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권력이 찍어 눌러서 어떤 판결이 왜곡되었다. 이런 뉴스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재판 판결 결과를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춰서 그래서 거래를 시도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권력형 또는 독재 정부가 압력을 가해서 기타 등등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게. 예. 그렇죠. 사법부 독립의 이슈를 아예 차원적으로 뭉개뜨리는 이야기들인데요. 정말 이제까지의 모든 그런 판결들은 얼마나 독립적이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하죠. 예. 사법부의 독립을 그동안 외쳤던 이유가 그렇게 과거에 권력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양심 계속 얘기해왔던 거죠.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사법부 스스로 그렇게 판결의 내용을 정권의 입맛에 맞춘 다음에 그래서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이거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현 사법부가 이전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직접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마도. 그게 이제 조사권이 없어서 그렇고 그리고 사법부 수장이 직전 사법부 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근데 저는 그건 아니란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그 덕분에 반발이 더 커지고 물론 입장을 바꾸긴 했는데 현 사법부에서도 입장을 바꾸긴 했는데 그 한 번의 잘못된 시그널이 오히려 사람들을 엄청나게 화가 나게 만들었다. 민변이고 KTX 해고 승무원이고
이렇게 해서 이 소위 거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 재판과 관련된 단체가 많아요, 아주. 네, 그렇죠. 문건이 내용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되는 대상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숨진 성완종 전 회장 관련된 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자 이제 법원의 판사들도 동의하게 돼 있고, 예. 헌정유린 맞죠? 예. 이거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법부 수장이 직전 사법부 수장 혹은 이렇게 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오히려 해치는 수사 의뢰가 되지 않을까? 사법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처음엔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반발이 많으니까요. 네, 이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정확하게 문제자들을 징계하고 엄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 전국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 대표회의의 의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거래 의혹을 두고 반헌법적 행위다라고 공개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존재 근거를 스스로 붕괴했다라고요. 비판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책임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 달 11일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열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판사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야 될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어떻게 처리되냐.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이 재판이 이상하다. 이 판결이 이상하다 했을 때 마지막 내놓는 사법부의 해명 그리고 반론과 해명이 나온 이상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법관의 독립.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반드시 사법부의 반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다. 그런데 법관의 독립을 자기들끼리 먼저 엄청나게 해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말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철저한 수사, 처벌 그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어떤 판결도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판사들이 가장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법부 내에서는 이게 일반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그때 당신들이 그랬잖아. 어떻게 믿어. 어떤 정보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된 사안이거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제목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4천여 명의 지역 일꾼들이 뽑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는 12일까지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뽑는 건 4천 명이고요. 출마자는 몇만 명 수준이 됩니다. 심지어 재보궐선거도 12곳 있습니다. 큰 선거입니다. 오늘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시작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